이봐요, 학생. 지금 경찰 부를까? 이게 어디서 난 돈이야? 응급실 의사가 통장에 찍힌 5천만 원을 보며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진짜 제 돈이라고요. 제발 우리 소리 수술 좀. 소녀는 맨발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멸시와 의심의 눈초리뿐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릴 수 없는 목소리, 가난하다는 이유로 짓밟힌 진실. 하지만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 서열 5위의 회장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꺼낸 한마디.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내 딸아. 그날 밤 차가운 붕어빵 트럭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가면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바람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점을 파고드는 12월의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매서운 골바람이 휘몰아치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두꺼운 외투깃을 세우며 종종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주황색 불빛을 내뿜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강남의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낡은 트럭 한 대였습니다. 트럭 앞에는 원조 잉어빵 3개 2,000원이라고 쓴 허름한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18살 소녀 강소라가 하얀 입김을 쉴 새 없이 뿜어내며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강소라의 손등은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부어 터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하지만 강소라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일 틈조차 없었습니다. 강소라가 쇠틀에 반죽을 부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차거. 조금만 더 버티자. 반죽 다 팔아야 집에 가지. 강소라는 빨갛게 언 손으로 파탄금을 듬뿍 떠넣고는 재빨리 틀을 뒤집었습니다. 기계적인 손놀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트럭 안쪽 구석에 놓인 라면 박스 위에서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앙, 으앙. 강소라가 굽던 붕어빵을 내팽개치듯 두고 황급히 몸을 돌리며 외쳤습니다. 소라, 아이고, 우리 소리 깼어? 배고파? 누나가 금방 줄게, 응? 두꺼운 솜니불에 꽁꽁 싸여 얼굴만 내놓은 생후 8개월 된 남동생 강솔이었습니다. 강소라는 익숙하게 포대기를 풀러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묵직한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강소라가 입술을 질끈 깨물며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였습니다. 오구오구 찝찝했어? 미안해. 기저귀가 딱 2장 남아서 아껴야 해. 조금만 참자. 강소라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머니 속에 젖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젖병을 입에 문 강소리는 몇 번 빨다 말고 퇴하고 뱉어내며 더 크게 울어댔습니다. 분유가 떨어진 지 반나절이 지났기에 맹물을 끓여 식힌 것을 넣었으니 배고픈 아이가 속을 리가 없었죠. 강소라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미안해, 소라. 누나가 나쁜 누나다. 오늘 장사해서 꼭 맛있는 분유 사줄게. 응? 제발 그만 울자. 강소라의 시선이 계산대 옆 플라스틱 바구니로 향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번 돈은 고작 28,000원. 강소리가 먹는 특수 분유한 통값인 45,000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강소라가 하늘을 원망하듯 천막 틈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소리 배는 고픈데 나는 줄 게 없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강소라는 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붕어빵 하나라도 더 팔아야 동생을 먹일 수 있으니까요. 강소라는 다시 반죽 주전자를 들고 거리를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붕어빵 드세요. 갓 구운 따끈따끈한 붕어빵 있습니다. 소녀의 애처로운 외침이 텅 빈 거리에 메아리 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힐끔거릴 뿐 누구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야속한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강소라의 트럭 맞은편 도로에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신호대기 중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는 완벽하게 차단된 또 다른 세상이었죠. 적막할 정도로 고요하고 따뜻한 뒷좌석에서 선영그룹의 오세영 회장이 피로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김 비서실장이 백미러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눈발이 굵어집니다. 대까지 조금 서행하겠습니다. 오세영이 대답 없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썬팅된 유리창 너머로 흩날리는 눈발 사이 주황색 불빛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트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아기를 업고 있는 깡마른 소녀가 보였죠. 오세영의 시선이 무심코 소녀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오세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을 창문에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눈앞의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깡마른 체구, 추위에 빨개진 코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놓지 않으려는 저 도끼, 어린 눈빛, 오세영이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수연아. 40년 전 오세영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여자. 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떠나보내야 했던 비운의 첫사랑 민수연. 저 붕어빵 소녀는 젊은 날의 민수연을 마치 복제라도 해놓은 듯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닮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을 앙다무는 버릇까지 똑같았으니까요. 오세영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멈춰. 당장 차 세워. 운전기사가 화들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차체가 흔들리며 멈춰섰습니다. 김 실장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하지만 오세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창밖의 강소라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오세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 버튼을 눌러 아주 조금 틈을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소녀의 목소리가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네, 팥 많이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마저 똑같았습니다. 오세영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지? 혹시 수연이의 핏줄인가? 아니면 오세영은 당장이라도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묻고 싶었죠. 내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지만 그는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 하나하나는 곧바로 뉴스가 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세영은 주먹을 꽉 쥐며 본능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오세영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김 실장이 잔뜩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저기 저 붕어빵 트럭. 저 아이에 대해 지금 당장 알아봐. 저 아이가 누구인지, 부모는 누구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김 실장은 의아했지만 오세영의 눈빛이 평소와 다름을 직감하고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세영은 다시 강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소라는 등에 업힌 아기를 고쳐 업으며 힘겹게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오세영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잠시 후 김 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대략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강소라, 18세입니다. 부모님은 3개월 전 교통사고로 두 분 다 의식불명 상태이고 등에 업은 건 남동생 강솔, 생후 8개월입니다. 친척도 없이 홀로 가장 노릇을 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세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혼자서? 저 어린애가? 네. 최근 사채까지 썼다는 정황이 있고 집주인에게 쫓겨날 위기라고 합니다. 오세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18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연을 닮은 저 아이가 저토록 처참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세영은 다시 눈을 떠 트럭을 보았습니다. 트럭 하단에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계좌이체 환영, 우리은행 12-XXX-XXX 강소라. 오세영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 받아 적어. 김 실장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네. 무엇을 말씀입니까? 저기 트럭에 적힌 계좌번호. 지금 당장 내 개인 계좌에서 저기로 송금해. 김 실장이 트럭 쪽을 쳐다보고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얼마를 보내시겠습니까? 100만 원 정도면 될까요? 오세영이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 김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천만 원이요? 회장님,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면 아이가 놀랄 수도 있고 세무조사나. 오세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잔말 말고 보내. 보내는 사람은 익명의 독지가로 해. 그리고 앞으로 매달 생활비와 병원비, 저 갓난아이 분유값까지 부족함 없이 지원해. 단 절대로 내가 보냈다는 걸 알게 해선 안 돼. 알겠나? 김 실장은 오세영의 기세에 눌려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송금을 진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오세영은 멀어지는 붕어빵 트럭을 백미러로 끝까지 쫓았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세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든 어떤 사연을 가졌든 다시는 추위에 떨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것이 40년 전 비겁하게 도망쳤던 자신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속죄임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한편 강소라는 자정이 넘어서야 장사를 마쳤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소리를 업은 채 가파른 달동네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죠.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뼈마디가 시렸습니다. 강소라가 등에 업힌 소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라, 춥지? 조금만 참아. 집에 가면 따뜻하게 해줄게. 오늘 번 돈으로 내일은 꼭 맛있는 분유 사줄게. 집이라고 해봐야 곰팡이가 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강소라는 소리를 뉘어놓고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낡은 스마트폰이 지잉 마이너스하고 울렸습니다. 은행 앱 알림이었습니다. 강소라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무심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입금 5천만 원 보내니 익명의 독지가. 강소라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0이 몇 개인지 세어보기도 힘든 숫자였습니다.
5천만 원. 부모님 수술비를 내고도 남을 돈,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소라의 얼굴에 떠오른 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공포였습니다. 강소라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잘못 온 거 아니야? 아니면 보이스피싱? 누군가 자신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잘못 건드렸다가는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온갖 흉흉한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강소라는 핸드폰을 방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핸드폰이 폭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떡해. 나 어떡해. 강소라는 잠든 소리를 끌어안고 방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마치 괴물의 눈처럼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릴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강소라가 소리의 뺨에 얼굴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소라, 무서워. 누나 너무 무서워. 차가운 겨울밤, 소녀의 통장에 찍힌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구원이 아니라 그녀를 옥죄어오는 공포의 서막이었습니다. 강소라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식은 땀을 흘리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강소라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강소라는 방바닥에 놓인 스마트폰을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양 노려보고 있었죠. 밤새 수십 번도 더 확인한 잔액 5천만 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찍혀 있었습니다. 강소라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분명히 범죄에 연루된 돈일 거야. 잘못 건드렸다간 감옥에 갈지도 몰라. 옆에서 잠든 강소리가 칭얼거리며 뒤척였습니다. 강소라는 황급히 아이의 가슴을 토닥여 재우고는 장판 모서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종이 통장을 그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봉인하듯 장판을 꾹꾹 눌러 덮었죠. 강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없는 셈 치자. 누가 찾아올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야. 강소라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제 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주머니에 넣고 소리를 업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제일 싼 분유 한 통을 사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소라는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공포스러운 5천만 원보다 내 손으로 번 몇천 원이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 시각 서울 도심의 마천루 선영그룹 본사 45층 부회장실. 오태성 부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태성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지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 부장, 이게 확실해? 아버지 개인 계좌에서 나간 게 맞아? 재무팀 박 부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회장님. 어젯밤 10시경입니다. 수취인은 강소라, 18세 미성년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자동 이체까지 걸어두셨다는 겁니다. 오태성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소라, 18살? 아버지가 노망이 나신 건가 아니면. 오태성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평생 도덕군자인 척, 고고한 척은 다 하시던 아버지가 7순이 넘어 어린 여자아이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숨겨둔 핏줄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룹 승계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오태성이 턱을 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박 부장, 흥신소에 연락해. 제일 입 무겁고 일 잘하는 놈들로. 네, 어떤 지시를 내릴까요? 강소라라는 계집애 24시간 감시하라고 해. 밥은 뭘 먹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화장실은 몇 번 가는지까지 싹 다 보고해.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오태성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싹도 용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강소라의 붕어빵 트럭 주변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낯선 남자가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계속 트럭 쪽을 주시하고 있었죠. 강소라가 붕어빵을 뒤집다 말고 흠칫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데. 등에 업힌 소리가 칭얼거리자 강소라는 아이를 고쳐 업으며 불안함을 떨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본 강소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였습니다. 강소라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사무적인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강소라 씨 되시죠? 선영병원 원무과입니다. 부모님 치료비가 2달이나 밀리셨어요. 이번 주까지 납부 안 하시면 강제 퇴원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강소라가 다급하게 사정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벌어서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이요. 곤란합니다. 저희도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요. 보호자님 사정은 딱하지만 병원이 자선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강소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끊긴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머릿속에 장판 밑에 숨겨둔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든 5천만 원이면 부모님 병원비를 내고도 한참이 남았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쓸까? 엄마 아빠 쫓겨나면 어떡해? 나중에 감옥에 가더라도 일단 부모님은 살려야 하잖아. 강소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악마의 유혹처럼 달콤하고도 무서운 갈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뉴스에서 봤던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이 구속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돈이 범죄 수익이라면 자신이 쓰는 순간 공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소리는 누가 키운단 말인가? 강소라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소라야. 정신 차려. 떳떳하지 못한 돈은 독이야. 우리 소리 두고 감옥 갈 순 없어. 강소라는 결국 통장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대신 반죽 주전자를 더 꽉 쥐었습니다. 오늘 밤은 붕어빵을 다 팔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독하게 마음먹었죠. 그 처절한 모습을 건너편에 있던 남자가 카메라 렌즈에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태성은 집무실에서 흥신소 직원이 보내온 사진들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강소라는 낡은 패딩을 입고 쪼그려 앉아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받고도 전혀 쓰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태성이 사진을 탁자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독한 년이네. 돈을 쥐고도 안 써? 더 큰 걸 노리는 건가? 오태성은 마지막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소라의 얼굴이 정면으로 찍힌 고화질 사진이었습니다. 오태성은 그 사진을 들고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낡은 앨범 속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40년 전 아버지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의 흑백 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 오태성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건 닮은 정도가 아니잖아. 사진 속 여인 민수연과 강소라는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똑같았습니다. 눈매, 콧날, 심지어 분위기까지. 오태성은 아버지가 왜 이 아이에게 집착하는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첫사랑의 딸이라. 아니면 정말 아버지 핏줄인가? 오태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단순히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여인을 혹은 자신의 혈육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아이를 호적에 올리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상속 지분은 반토막이 날 것이고 경영권 승계에도 차질이 생길 게 뻔했습니다. 오태성이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안 돼. 절대 용납 못해. 내가 어떻게 지킨 자리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붕어빵 계집애한테 뺏겨? 오태성은 재킷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싹을 잘라버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막이 더 두터워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이 아이에게 공포를 심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태성이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차 대기시켜. 수행원은 필요 없어. 나 혼자 간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강소라의 트럭 앞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해 거리는 더욱 을씨년스러웠죠. 강소라는 굳어가는 붕어빵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다 못 팔았네. 소라, 미안해. 누나가 이것밖에 안 돼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고막을 찢을 듯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하 악마이너스. 마치 야수가 포효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날렵한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려와 트럭 바로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트럭의 전구가 흔들릴 정도의 위압감이었습니다. 강소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야. 뭐야? 스포츠카의 헤드라이트가 강소라의 눈을 부시게 비쳤습니다. 강소라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번쩍이는 구두, 매끈한 정장 바지, 그리고 수백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오태성이었습니다. 오태성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트럭의 낡은 천막을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 아저씨. 누구세요? 영업 끝났는데요. 강소라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태성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소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손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 차갑고 잔인한 포식자의 시선이었죠. 오태성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네가 강소라냐? 오태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적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소라는 본능적으로 등에 업은 소리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5천만 원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크고 실체적인 위협이 그녀의 코앞에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붕어빵 트럭 안 떨고 있는 소녀와 그녀를 내려다보는 늑대. 그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태성의 검은색 스포츠카가 내뿜는 매연과 열기가 좁은 붕어빵 트럭 안을 휘감았습니다. 강소라는 마치 거대한 뱀 앞에 선 개구리처럼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죠. 오태성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트럭의 알루미늄 선반을 톡톡 두드리며
강소라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적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태성이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조리대 위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뭐해? 장사 안 하나? 붕어빵 하나 줘봐. 제일 비싼 걸로. 강소라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집어들지도 못한 채 더듬거렸습니다. 저 잔돈이 없는데요. 5만 원짜리는. 오태성이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잔돈 필요 없어. 그냥 팁이라고 생각해. 너 공돈 받는 거 좋아하잖아. 강소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공돈.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소라는 본능적으로 장판 밑에 숨겨둔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이 남자가 그걸 알고 있는 걸까요? 강소라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아저씨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오태성은 대답 대신 턱으로 붕어빵을 가리켰습니다. 강소라는 허둥지둥 식은 붕어빵 하나를 집어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붕어빵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오태성은 봉투를 받아들더니 내용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겨버렸습니다. 오태성이 몸을 숙여 강소라와 눈높이를 맞추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아가야. 누군가 너한테 큰 돈을 줬다면 그건 호의가 아니라 미끼야. 낚싯바늘이 목구멍에 걸리기 전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강소라가 뒷걸음질 치다 붕어빵 기계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아! 오태성은 공포에 질린 강소라의 표정을 감상하듯 잠시 지켜보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부하앙 마이너스.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소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조리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5만 원짜리 지폐가 바람에 팔락거렸습니다. 마치 강소라를 비웃는 것 같았죠. 미끼라니, 낚싯바늘이라니, 대체 누가... 강소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천만 원을 보낸 사람이 저 남자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 남자가 보낸 걸까요? 어느 쪽이든 불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강소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트럭의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집에 가자. 소라, 집에 가자. 강소라는 급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 엎여있던 강소리의 숨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새근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쌩 마이너스 하는 거친 쇠소리가 나고 있었죠. 강소라가 놀라 포대기를 풀고 아이를 앞으로 안았습니다. 소라, 왜 그래? 어디 아파? 가로등 불빛에 비친 강소리의 얼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들이마시려 애쓰며 가슴을 크게 들썩였지만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듯 눈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소라, 소라, 정신 차려. 으앙. 강소리의 작은 몸이 뻣뻣하게 굳으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강소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트럭 문을 잠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안고 도로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내 동생이 숨을 안 쉬어요. 지나가던 차들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강소라를 피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강소라는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렸습니다. 발가락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마침 빈 택시 한 대가 신호대기로 멈춰섰습니다. 강소라는 택시 앞을 가로막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병원 좀 가주세요. 아기가 죽어가요. 택시 기사가 놀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고, 타요. 빨리 타.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강소라는 강소리의 가슴을 문지르며 오열했습니다. 소라, 숨 쉬어. 응? 제발 숨 좀 쉬어봐. 누나가 잘못했어. 누나가 미안해. 아이는 축 늘어진 채 반응이 없었습니다. 강소라의 눈물방울이 아이의 차가운 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환자들의 신음과 보호자들의 고함이 뒤섞여 있었죠. 강소라는 피투성이가 된 발로 아이를 안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요.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강소라의 처절한 외침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이쪽으로 눕히세요. 바이탈 체크해. 강소리는 곧바로 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강소라는 처치실 유리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의사들이 아이의 옷을 벗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B-, B-, B-. 그 소리가 마치 강소라의 심장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1분이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땀에 젖은 당직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강소라가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소리 괜찮은 거죠? 그냥 감기죠? 네.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강소라의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단순한 폐렴이 아닙니다. 검사해보니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어요. 심장 판막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급성 폐렴까지 겹쳐서 지금 심장이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청색증이 심해서. 그럼 수술하면 되잖아요. 수술해주세요. 빨리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그게 지금 아이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일반적인 수술로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 케이스는 국내에 집도하실 수 있는 분이 몇 안 계시는데 지금 저희 병원 흉부외과 박 교수님은 해외 학회 가시느라 공항에 계십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 이송하다간 도중에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강소라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행색을 보고 치료를 거부하는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강소라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깨진 액정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어 의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돈 있어요. 저 돈 있다고요. 이거 보세요. 5천만 원이나 있어요. 액정 너머로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소라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드릴게요. 제발 우리 소리 수술만 해주세요. 5천만 원이면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의사의 대답은 강소라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보호자님,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집도할 의사가 없다고요. 억만금을 줘도 지금 당장은 수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강소라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마이너스. 스마트폰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강소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 무서운 5천만 원이 적어도 소리의 목숨은 구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난한 소녀가 가진 눈먼 돈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권위 있는 의사를 불러올 수도 죽어가는 동생의 시간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오태성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끼야. 낚싯바늘이 목구멍에 걸리기 전에 강소라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나님, 제발이요. 소리만 살려주세요. 제가 붕어빵 평생 구울게요. 나쁜 생각 안 할게요. 제발.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소녀의 울음소리만이 처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찰 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강소라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키세요. 길 터주세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응급실 입구로 들이닥치며 사람들을 양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의아해하는 사람들 사이로 병원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병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영그룹 오세영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의료진과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죠. 응급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오세영은 병원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처치실 앞 복도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강소라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강소라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번쩍이는 구두가 보였습니다. 아까 오태성의 구두와는 달랐습니다. 흙이 묻어있지 않은 하지만 왠지 따뜻해 보이는 구두였습니다. 오세영이 무릎을 굽혀 강소라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강소라. 강소라가 멍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붕어빵 트럭 앞을 지나가던 그 차의 주인이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오세영이 억센 손으로 강소라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내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누구세요? 우리 소리 좀 살려주세요. 오세영이 강소라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소리는 살 수 있다. 내가 살린다. 오세영은 뒤에 서 있던 병원장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박 교수 어디 있나? 병원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행기 이륙 직전이라. 당장 비행기 돌려. 헬기 띄워서 병원 옥상으로 데려와. 1분 1초라도 늦으면 자네 병원 재단 지원금 오늘부로 전면 중단이야. 알겠나? 병원장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네,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상황실, 헬기 띄워. 당장. 응급실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방치되다시피 했던 강소리의 처치실로 수많은 의료진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죽어가던 가난한 아이는 순식간에 대한민국 최우선 VIP 환자가 되었습니다. 강소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도 열리지 않던 철옹성 같은 문이 이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오세영이 멍하니 서 있는 강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화로보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소라야. 네. 네가 받은 5천만 원. 그거 내가 보냈다. 강소라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했던 키다리 아저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오세영이 소라의 손을 꼭 쥐며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혼자가 아니다. 내 동생, 그리고 너. 이제 내가 지킨다.
저승사자가 와도 내 허락 없이는 못 데려가. 강소라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오세영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흑흑.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오세영은 소라의 등을 토닥이며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40년 전 지키지 못했던 사랑, 그 빚을 갚을 기회를 준 하늘에 감사하며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들을 지켜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응급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강소라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돈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새벽의 정적을 깨고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병원 옥상을 강타했습니다. 두두두두 마이너스 선영그룹의 전용 헬기가 착륙하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헐레벌떡 뛰어온 의료진이 헬기에서 내린 박 교수를 에워싸고 곧장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박 교수는 여행 가방을 던지다시피 맡기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소리쳤습니다. 환자 상태 브리핑해. 마취가 준비됐어? 수술실 위에 붉은 등이 수술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강소라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 곁을 오세영 회장이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야속하게도 더디게 흘렀습니다. 오세영이 수행원을 시켜 따뜻한 유자차를 가져왔습니다. 오세영이 종이컵을 강소라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좀 마셔라. 네가 쓰러지면 소리가 깨어나서 누굴 찾겠니? 강소라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며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소리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오세영이 강소라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말거라. 박 교수는 내 생명을 2번이나 구해준 사람이다.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니 믿고 기다려보자. 강소라는 컵의 온기에 의지에 겨우 진정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복도에서 오세영이 먼 곳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야, 내가 왜 너를 도왔는지 궁금하지 않으냐? 강소라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엔 저한테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나쁜 어른인 줄 알고요. 오세영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민수연 씨를 내가 안다. 강소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우리 엄마를요? 회장님이요? 아주 오래전 일이다. 내가 젊었을 때 내 모든 걸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내가 못나서 내 부모님의 반대와 가난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비겁하게 그 사람 손을 놓아버렸다. 오세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40년 묵은 회한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오세영이 강소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붕어빵 트럭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 어머니 젊은 시절과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알았다. 신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속죄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강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보내준 인형 같았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도 자식들을 걱정해서 이 할아버지를 보내준 것만 같았습니다. 장장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박 교수가 피로에 젖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강소라와 오세영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경과만 보면 됩니다. 강소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세영도 안도감에 긴 한숨을 내쉬며 박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잔이가 사람 하나 살렸어. 소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튜브를 꽂고 있지만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소리의 가슴을 보며 강소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옥 같은 터널을 빠져나온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강소라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오세영은 강소라를 병원 근처에 보아니 철저한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곰팡이 핀 반지하 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과일과 반찬이 가득했고 침대에는 보송보송한 이불이 깔려 있었죠. 강소라가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런 데서 살아도 돼요? 너무 과분해요. 오세영이 강소라의 등을 떠밀며 웃었습니다. 과분하긴. 소리가 퇴원하면 먼지 구덩이에서 키울 수는 없잖니. 여기서 지내면서 소리 간호도 하고 공부도 다시 시작해라. 공부요? 그래. 검정고시부터 보고 대학도 가야지. 그리고 오세영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선영문화재단 인턴 지원서다. 네가 붕어빵을 구우면서 겪은 세상 경험들, 우리 재단이 돕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일하면서 배우거라. 강소라는 봉투를 받아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오세영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붕어빵 굽던 끈기로 뭐든 할게요. 그렇게 강소라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선영문화재단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밤에는 소리의 병실을 지키거나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재단 직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출신의 회장의 낙하산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탕비실에서 여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야? 회장님이 꽂아줬다는 애가? 붕어빵 팔았다며? 근데 무슨 복지 기획을 한다고? 격 떨어지게. 강소라는 못 들은 척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강소라는 그럴 때마다 붕어빵 트럭에서의 추위를 떠올렸습니다. 그 추위에 비하면 사람들의 냉대쯤은 견딜만 했습니다. 강소라는 남들이 퇴근한 후에도 남아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빈곤층 아이들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획안을 채워나갔습니다. 한편 선영 그룹 부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오태성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 입양? 보고서에는 오세영 회장이 법무팀에 강소라 입양 절차를 문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사주고 재단에 취직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호적에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태성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씩씩거렸습니다. 노인네가 기어이 노망이 났군.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니 섞였는지도 모를 근본 없는 계집애한테 내 유산을 떼어주겠다고? 옆에 서 있던 김 비서실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회장님께서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 웃기지 마. 이건 나에 대한 도전이야. 평생 나한테는 따뜻한 눈길 한 번 안 주던 양반이 붕어빵 파는 애한테는 간도 쓸개도 빼주겠다고. 오태성의 눈에 시퍼런 질투와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애정이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갈구해도 얻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오태성이 인터폰을 눌러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부장, 그 찌라시 기자, 김 기자라고 했나?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잠시 후 꾀죄죄한 행색의 중년 남자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부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로 악명 높은 김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가 허리를 굽실거리며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찾으셨습니까? 무슨 특종 거리라도? 오태성이 서랍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일 하나 처리해. 아주 더럽고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침뱉고 싶어지게 만드는 걸로. 김 기자가 봉투 두께를 확인하고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태성이 모니터에 띄워진 강소라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애. 회장님을 꼬드겨서 한몫 챙기려는 꽃뱀으로 만들어. 미성년자가 늙은 회장을 홀렸다. 원조교제다. 뭐든 좋아. 상상력을 발휘해봐. 김 기자가 사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야, 반반하게 생겼네요. 이런 애들이 물어뜯기 딱 좋죠. 대중들은 이런 신데렐라가 추락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맡겨만 주십시오. 아주 가루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태성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소라, 네가 신은 그 유리구두 내가 밟아서 아주 산산조각을 내주마.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시는 걷지 못하게. 그 시각 강소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세영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병실 한 구석에 간이 테이블을 펴고 배달 음식을 나눠 먹는 소박한 자리였죠. 오세영이 탕수육을 집어 강소라의 접시에 놓아주며 물었습니다. 재단 일은 할만하냐? 사람들이 괴롭히지는 않고? 강소라가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들 잘 가르쳐 주세요. 처음이라 좀 어렵긴 한데 재밌어요. 제가 기획한 게 통과되면 소리 같은 아이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잖아요. 오세영이 흐뭇한 표정으로 강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라야, 다음 주에 내 생일 파티가 있다. 호텔에서 크게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강소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요? 그런 높은 분들 오는 자리에 옷도 없는데요. 옷은 내가 사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로. 그날 사람들에게 널 내 딸로 가족으로 소개하고 싶구나. 강소라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가족. 가슴이 먹먹해지는 단어였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울타리가 생기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강소라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갈게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봄 햇살 같은 온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강소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입게 될 그 화려한 드레스가 사실은 독이 묻은 사과라는 것을요. 오태성의 집무실 모니터에는 파티장 좌석 배치도가 떠 있었습니다. 오태성은 강소라의 이름이 적힌 자리에 빨간 펜으로 XX표를 그었습니다. 즐겨라. 그게 너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 행복의 정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잔혹한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매서운 칼바람이 물러가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4월이 되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선영문화재단 대강당은 청소년 자립 지원 프로젝트 포럼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죠.
빳빳한 정장을 차려입은 이사들과 후원자들 사이로 단상에 오른 강소라의 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강소라는 화려한 그래픽으로 치장된 PPT 화면 대신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기름이 배어 누렇게 변한 붕어빵 봉투 뒷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은 아이디어 메모였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수준 떨어지게 붕어빵 봉투를. 객석 앞줄에 앉은 이사가 혀를 차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강소라는 흔들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가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끄러운 거? 숨겨야 할 거? 저는 거리에서 붕어빵을 구우며 배웠습니다. 가난은 그저 조금 추운 것이라고요. 장내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소라의 목소리에는 기교는 없었지만 마음을 울리는 진동이 있었으니까요. 그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녹여준 건 누군가 적선하듯 던져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사람으로 믿어준 한 어른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재단이 해야 할 일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 온기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소라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이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강당 전체가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세련된 언어도 화려한 통계 자료도 없었지만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오세영 회장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랑을 말하던 민수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내 딸. 오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오세영은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강소라와 강소리를 데리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한강 둔치의 낡은 벤치였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강가에서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의 회장과 붕어빵 소녀는 편의점 컵라면과 붕어빵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오세영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장난스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역시 맛이 없어. 네가 구워준 것만 못해. 강소라가 컵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할아버지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지신 거 아니에요? 이거 맛집 붕어빵인데. 아니다. 내 입엔 우리 소라표 붕어빵이 최고야. 오세영은 소리가 유모차에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와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수첩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고 있었죠. 오세영이 수첩을 어루만지며 강소라에게 건넸습니다. 소라야, 이거 바꿔라. 강소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일기장이에요? 그렇단다. 너와 소리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기록한 내 보물이다. 소리가 처음 뒤집기를 한 날, 네가 재단에서 처음 칭찬받은 날, 내가 너희를 보며 느꼈던 모든 행복이 여기 들어있다. 강소라가 수첩을 펼쳐보려 하자 오세영이 부드럽게 손을 막았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곁에 없을 때 보거라.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하거나 네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 이 수첩을 펴보면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족이었는지. 오세영의 눈빛이 유난히 깊고 애틋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처럼 비장함마저 감돌았죠. 강소라는 가슴이 뭉클해져 수첩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집어넣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랑 천년만년 같이 사셔야죠. 저 시집 갈 때 손잡고 들어가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허허, 그래야지. 그래야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는 그 순간, 멀리 떨어진 숲을 뒤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지고 있었습니다. 찰칵 마이너스 찰칵 마이너스. 오태성이 고용한 파파라치였습니다. 망원 렌즈 속의 두 사람은 교묘한 각도 때문에 마치 부적절한 연인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오세영이 소라의 어깨를 감싸고 소라가 오세영의 품에 기대는 모습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태성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오세영 회장의 칠순 생일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 볼룸은 화려한 조명으로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가득 메운 연회장에는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최고급 샴페인이 터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입구문이 열리고 강소라가 오세영의 팔짱을 끼고 들어섰습니다. 오세영이 직접 골라준 아이보리색 드레스는 소라의 청초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소라는 긴장한 탓에 오세영의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한강에서 받은 낡은 수첩이 든 작은 클러치 백이 들려 있었죠. 긴장하지 마라. 오늘 주인공은 나지만 진짜 주인공은 너란다. 오세영이 소라의 손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부러움, 그리고 질투 섞인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아이야? 회장님이 애지중지한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 입양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오세영은 당당하게 걸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소라도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 옆에 섰습니다.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자 오세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세영이 옆에 선 소라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남은 생을 함께할, 그리고 제 뒤를 이어 이 사회에 온기를 전할 제 새로운 딸을 소개합니다. 객석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오태성이 샴페인 잔을 으스러지도록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될 테니까. 오세영이 다시 입을 열려는 찰나였습니다. 강소라 양은 갑자기 오세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시야가 붉게 물들며 눈앞의 풍경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혈관이 터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회장님? 소라가 놀라 오세영을 불렀지만 오세영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세영의 입에서 말이 뭉개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거대한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쿵 마이너스. 굉음과 함께 오세영 회장이 단상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가 잡고 있던 마이크가 바닥을 때리며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를 냈고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꺄! 비명소리가 연회장을 찢어놓았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강소라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오세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오세영의 입가에서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요. 의사 선생님 없어요. 도와주세요. 새하얀 드레스 위로 쏟아진 붉은 와인이 핏자국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차갑게 움직였습니다. 오태성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와 아버지와 강소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켜. 오태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강소라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지만 오태성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뭐해? 이 여자 끌어내. 경호원 2명이 강소라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강소라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곁에 있을래요. 이거 나요. 이게 어디서 행패야. 아버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오태성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연회장의 소음마저 잠재웠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그 연세에 쓰러지시게 만들어? 돈이 그렇게 좋더냐? 오태성의 뒤집어 씌우기에 강소라는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아니에요. 저는...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오세영을 싣고 나갔습니다. 오태성은 구급 카트를 따라가며 강소라를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강소라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찢어진 드레스 자락과 흙투성이가 된 클러치 100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그녀를 단죄하는 심판대로 변해버렸습니다.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강소라 씨, 회장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상속 문제로 다투신 겁니까? 눈부신 섬광 속에서 강소라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던 행복의 순간 운명은 그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5월의 따뜻한 봄밤이었지만 강소라에게는 한겨울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빨간 불이 꺼진 것은 새벽이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오세영 회장은 긴급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고 그 차가운 공기 속에 오태성 부회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오태성이 의료진을 향해 낮게 물었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봐요. 주치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만 출혈량이 많고 연세가 있으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오태성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슬픔보다는 복잡한 계산이 오가는 눈빛이었죠. 그는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병원 전체 통제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막아. 특히 그 강소라라는 계집애 눈에 띄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쫓아내. 네,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찢어진 드레스 위에 얇은 담요 하나를 걸친 강소라가 경호원들에게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키세요. 제발요. 할아버지 상태만. 수술 잘 됐는지 그것만 확인하게 해주세요. 강소라가 맨발로 대리석 바닥을 디디며 울부짖었지만 덩치 큰 경호원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밀쳐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에서 절대 출입 금지라고 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입양하기로 했다고요. 비켜요. 경호원 반장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서류에 도장이라도 찍었어? 주제 파악 좀 해. 당신은 그냥 남이야. 그것도 회장님 쓰러지게 만든 원흉이고. 아니야. 아니라고요. 경호원들이 강소라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강소라는 바닥에 손톱 자국을 남기며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철석 마이너스. 강소라는 병원 회전문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오면 업무방해로 경찰 부를 거야. 자동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강소라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화려했던 드레스는 흙탕물에 젖어 걸레 조각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태성이 사주한 김 기자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단독 재벌 회장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10대 소녀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속보 오세영 회장 쓰러지게 만든 꽃뱀의 정체는 PC방 구석자리에서 뉴스를 확인하던 강소라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기사에는 며칠 전 한강 둔치에서 오세영 회장과 찍힌 사진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실려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소라의 어깨를 감싸는 장면은 마치 원조교제를 나누는 듯한 앵글로 왜곡되어 있었죠. 심지어 통장 입금 내역까지 공개되었습니다. 12월 XX일 강XX 계좌로 5천만 원 송금. 댓글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난한 척 감성팔이 하더니 뒤로는 호박씨 깠네. 할아버지 뻘한테 꼬리치고 싶냐? 더러워 죽겠네. 저런 애들은 신상을 털어서 매장해야 돼. 강소라가 모니터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나한테 가족이었어. 흑흑. 하지만 세상은 진실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극적인 먹잇감을 물어뜯느라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었죠. 그때 강소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피스텔 경비실이었습니다. 강소라 씨죠? 지금 당장 짐 빼세요. 집주인이 방 뺀다고 난리 났어요. 네, 저 지금 갈 데가 없는데. 며칠만. 아, 뉴스 보니까 아주 대단하시더만. 우리 오피스텔 물 흐리지 말고 당장 나가요. 비밀번호 벌써 바꿨으니까 짐은 복도에 내놓을 거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강소라는 PC방을 뛰쳐나와 오피스텔로 달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그녀의 옷가지와 소리의 기저귀 가방이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강소라는 짐을 주섬주섬 챙겨 소리를 업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소라,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강소라는 낡은 모텔들이 모여있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여관 간판이 보였습니다. 방 있나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주인이 강소라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소금 바구니를 들고 나와 뿌렸습니다. 에이, 퇴퇴. 재수없게 어디서 꽃뱀이 들어와. 당장 나가. 우리 가게 망하게 할 일 있어? 아줌마, 제발이요. 아기가 있어서 그래요. 하룻밤만. 나가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강소라는 소금 세례를 맞으며 쫓겨났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이라도 사려고 했지만 알바생들이 수군거리며 핸드폰으로 자신을 찍는 것을 보고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세상 전체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갈 곳 잃은 강소라의 발길이 닿은 곳은 결국 그녀의 낡은 붕어빵 트럭이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마저도 처참하게 유린당해 있었습니다. 트럭 천막은 찢겨 있었고 붉은색 라카로 끔찍한 욕설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꽃뱀 꺼져라. 더러운 년 죽어. 강소라는 주저앉았습니다.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던 트럭마저 짓밟혔습니다. 아, 강소라가 땅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왜 세상은 이토록 잔인한 걸까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소리가 배고픔에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소라는 멍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만 없으면 소리는 시설 같은 데서 더 잘 클 수 있지 않을까? 나 때문에 소리까지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해? 강소라는 홀린 듯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밤에 한강은 검푸른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강소라는 추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난간 아래로 넘실거리는 강물이 보였습니다. 저곳으로 뛰어들면 이 지독한 고통도 끝날 것 같았습니다. 강소라가 난간을 붙잡고 몸을 기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요. 그때였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작은 클러치 백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파티날 오세영 회장이 드레스와 함께 선물해줬던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오면서도 유일하게 손에 꼭 쥐고 있었던 물건이었죠. 떨어진 가방이 열리며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립스틱 하나, 그리고 낡은 가죽 수첩 하나. 강소라의 시선이 수첩에 꽂혔습니다. 오 회장이 한강 둔치에서 주었던 바로 그 보물이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없을 때 보거라. 강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오세영 회장의 필체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소라를 처음 만난 날. 오늘 거리에서 수연이를 닮은 아이를 보았다. 추운 날씨에도 씩씩하게 붕어빵을 굽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아팠다. 신이 나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강소라가 한 장을 넘겼습니다. 2월 15일, 소리 수술날. 소리가 수술실에 들어갔다. 소라가 울고 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제발 저 아이들을 살려주소서. 내 남은 수명을 덜어서라도 살리고 싶다.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3월 10일 태성이 생각. 오늘 소리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다. 태성이 어릴 때가 생각났다. 나도 젊었을 땐 태성이를 무릎에 앉히고 웃어주곤 했는데 내가 너무 엄한 아비였나 보다. 소라와 태성이 언젠가 남매처럼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강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수첩을 적셨습니다. 일기장 어디에도 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욕망도 없었습니다. 저 늙은 아비의 후회와 뒤늦게 찾은 가족에 대한 절절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진짜 딸로 생각하셨어. 꽃뱀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수첩 속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오세영 회장은 강소라를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배신하고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강소라가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안 죽을게요. 절대 안 죽을게요. 강소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걷히고 그 자리에 단단한 도끼가 들어찼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정말 꽃뱀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진심까지 더러운 욕망으로 매도당하게 둘 순 없었습니다. 강소라가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가 증명할 거야. 내가 할아버지 딸이라는 거,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여줄 거야. 강소라는 소리를 다시 단단히 고쳐 업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트럭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곳이 그녀의 전장이었습니다. 한편 병원 VIP 병동. 오태성은 늦은 밤까지 아버지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괴로워 그는 서재의 서랍을 뒤적거리며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언장 초안 마이너스 변호사 전다룡.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편지 한 통. 겉봉에는 내 아들 태성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태성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따뜻한 편지 한 통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태성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의식이 없겠구나. 오태성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너에게 늘 부족한 아비였다. 기업을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칭찬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못했지. 너를 강하게 키우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소라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자식에게 필요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저 믿어주는 눈빛이라는 것을. 오태성의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소라는 내 핏줄은 아니지만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아이다. 그리고 너에게 보내는 내 마지막 사과이자 선물이다. 부디 나처럼 후회 속에 살지 말고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다오. 네가 그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는 길이다. 편지지가 오태성의 눈물로 얼룩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태성은 편지를 구겨 쥐고 아버지의 침대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소라를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라를 통해 뒤늦게 배운 사랑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태성의 가슴속에 거대한 파도가 쳤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그 어린애를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각기 다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사람은 진실을 깨닫고 참회하기 위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미래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지 3일째 되던 날, 강소라가 자취를 감췄다는 소문과 달리 강남 한복판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빨간 라카로 욕설이 도배된 흉물스러운 붕어빵 트럭, 그 셔터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올라갔기 때문이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튜버들과 연예부 기자들이 트럭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렌즈를 트럭 안으로 들이밀며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강소라 씨, 5천만 원 먹고 튀려다가 잡힐까봐 나온 겁니까? 회장님 의식불명인데 지금 여기서 장사를 하시겠다고요? 뻔뻔한 거 아닙니까?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고 공격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트럭 안에는 앞치마를 두른 강소라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얼굴, 퀭한 눈, 하지만 입술만은 결연하게 다물고 있었죠. 강소라는 쏟아지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가스밸브를 열고 불을 켰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반죽이 뜨거운 철판 위에 부어지는 소리가 기자의 고함 소리를 뚫고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거리에 피어올랐습니다. 강소라는 트럭 한쪽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거치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라이브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송 제목은 오세영 할아버지의 붕어빵. 안녕하세요. 강소라입니다. 강소라가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수만 명의 시청자가 접속했고 채팅창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도배되었습니다. 꽃뱀 주제에 방송 켜네? 돈 떨어졌냐? 할아버지 돈 내놔라.
강소라는 화면을 보지 않고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많은 분이 저를 욕하고 계신 걸 압니다. 회장님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고요. 네, 저 돈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여기 내역 보이시죠? 강소라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날짜를 봐주세요. 12월 24일입니다. 제가 회장님을 처음 뵌 날이고 그때 저는 회장님 얼굴도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저 익명의 독지가가 보내주신 기부금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만난 첫날에 5천만 원을 줬다고? 강소라는 이어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입양 관련 공증 서류입니다. 날짜는 4월 15일.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사진이 찍힌 날이기도 하고요. 강소라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돈은 겨울에 받았고 가족이 되기로 한 건 봄입니다. 만약 제가 돈을 노리고 유혹했다면 왜 돈을 받고 바로 도망치지 않고 넉 달이나 지나서 입양 절차를 밟았을까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강소라는 가방에서 낡고 손때 묻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세영 회장이 한강 둔치에서 주었던 바로 그 육아일기였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병상에서 틈틈이 쓰신 일기장입니다. 강소라는 수첩을 펼쳐 카메라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오세영 회장의 투박하지만 정갈한 필체가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돈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내용뿐입니다. 강소라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일기 한 구절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 소라가 끓여준 라면을 먹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저녁이었다. 우리 소라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예쁜 구두를 사줘야지. 수연이가 좋아했던 그 구두를. 듣고 있던 기자 중 한 명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욕망에 찌든 노인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글이었습니다. 강소라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름이 나왔습니다. 소리가 뒤집기를 했다. 태성이 어릴 때가 생각난다. 내 아들 태성이도 갓난아기 때는 천사처럼 웃었는데 내가 기업을 물려준답시고 너무 엄하게만 대했구나. 미안하다 태성아. 소라와 태성이가 남매처럼 지낼 수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텐데. 그 순간 악플로 도배되던 채팅창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와, 눈물 난다. 찐사랑이네. 꽃뱀이 아니라 진짜 손녀였어. 오태성 부회장이 쓰레기였네. 강소라는 눈물을 닦으며 다 구워진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트럭 바로 앞에서 쇼하지 말라며 소리치던 남자 기자에게 쑥 내밀었습니다. 기자님, 아까부터 소리 지르시느라 목 아프시죠? 이거 드세요.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슈크림이에요. 기자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이걸 왜? 강소라가 젖은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붕어빵은 팥이 뜨거울수록 더 달콤하다고. 세상이 차갑게 굴어도 우리가 가진 마음이 뜨거우면 다 녹일 수 있다고요.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기자는 엉겁결에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유튜버들도 하나둘 방송을 끄거나 태도를 바꿔 강소라 씨 응원합니다.
라는 멘트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소라의 진심이 거짓된 선동을 태워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선영병원 VIP 병동. 오태성은 병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강소라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강소라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는 순간 오태성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 태성이도 천사처럼 웃었는데 미안하다 태성아. 오태성은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아버지의 친필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서재에서 발견하고 밤새 통곡했던 그 편지였습니다. 편지 속의 내용과 일기장의 내용이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소라를 통해 아들 태성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으아. 오태성이 태블릿을 가슴에 품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아이, 자신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도 있었던 아이를 꽃뱀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아픈 동생의 병원비까지 끊어버리다니.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돈만 아는 괴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회사 게시판이며 고객센터며 항해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주들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병원 앞에 시민들이 몰려와서 소라 양 들여보내라고 시위를. 오태성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비서실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다 필요 없어. 네. 그게 무슨. 오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병원 정문 열어. 경호원들 다 철수시키고. 부회장님? 그러다가 기자들이 들이닥치면. 그리고 강소라 데려와. 정중하게 모셔와. 비서실장은 오태성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패배한 자의 얼굴이 아니라 비로소 길을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1시간 뒤 병원 복도에 또각또각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소라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부터 병실까지 도열해 있던 경호원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강소라는 그들을 지나쳐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익숙한 기계음 소리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오세영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강소라가 울먹이며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오세영의 얼굴은 며칠 사이 더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강소라는 차가워진 오세영의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쥐고 뺨에 비볐습니다.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나빴어요. 혼자 둬서 죄송해요. 그 애절한 목소리에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던 오태성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돌려 소라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강소라가 오세영의 이불을 정리해주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태성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부회장님. 오태성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떤 욕을 들어도 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뺨을 때린다면 기꺼이 맞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태성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소라, 나는. 오태성이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소라는 그런 오태성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서려 있을 줄 알았던 그녀의 눈에는 놀랍게도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소라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우셨나 봐요. 오태성은 그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오태성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강소라가 얼른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보시면 슬퍼하실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너를 그렇게 내쫓고 소리 병원비까지 끊고 나는 인간도 아니야. 부회장님은 그냥 외로우셨던 거잖아요. 사랑받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강소라의 말이 오태성의 심장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평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던 그 결핍을 이 어린 소녀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강소라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오태성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일기장에 그러셨어요. 태성이 오빠가 어릴 때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다고. 다시 웃는 거 보고 싶다고요. 오태성이 손수건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흑흑, 아버지, 잘못했어요. 강소라는 조용히 다가가 오태성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악마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길을 잃고 우는 가여운 오빠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꼭 일어나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다려요. 저 혼자서는 무서워요. 오빠가 같이 있어주세요. 오빠라는 말에 오태성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오태성의 마음속 얼음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소라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내가 지킬게. 아버지도 너도 소리도 내가 다 지킬게. 약속한다. 병실안 창밖에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기계적인 비프음 사이로 두 사람의 화해와 용서가 따뜻한 공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꺼지고 이제 남은 건 오세영 회장이 눈을 뜨는 기적뿐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비서실장과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밖에는 지난 며칠간 세상을 적시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다시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앙상해진 나뭇가지들이 젖은 몸을 떨고 있었죠. 하지만 선영병원 VIP 병동 2105호의 공기는 바깥과 달리 훈훈했습니다. 가습기가 뿜어내는 하얀 김과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병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소라는 의자도 없이 침대 곁에 서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오세영 회장의 손을 정성스레 닦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뼈만 앙상했던 소녀는 이제 건강한 혈색을 되찾았고 눈빛에는 안정이 깃들어 있었죠. 강소라가 잠든 오세영의 귀에 대고 조곤조곤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밖에는 비가 와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빗소리예요. 들리세요? 이제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서 저랑 빗소리 들으면서 차 한잔해요. 오세영은 대답 없이 규칙적인 숨소리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강소라는 익숙한 듯 미소 지으며 수건을 헹궜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오태성 부회장이었습니다. 오태성의 한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누런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태성이 소파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좀 앉아서 해라. 너 그러다 또 쓰러지면 내가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 강소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는 회사 일도 바쁜데 웬일로 일찍 왔어요? 오빠라는 호칭이 제법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눈도 못 마주쳤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며 진짜 남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컵라면을 먹고 소리에 기저귀를 갈아주며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든 것이죠. 오태성이 헛기침하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오는 길에 그 트럭이 보이길래 소리 녀석이 환장하잖아. 너도 좀 먹고 해. 강소라가 봉투를 열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붕어빵이네. 오태성 부회장님이 길거리 간식을 다 사오시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 시끄러워. 식기 전에 먹기나 해. 오태성은 투덜거리면서도 강소라가 먹기 좋게 붕어빵을 반으로 잘라주었습니다. 도끼 서려있던 눈매는 온데간데 없고 쑥스러움이 가득한 영락없는 츤데레 오빠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소라가 붕어빵 한 조각을 오세영의 코끝에 가져다 대며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 좋죠? 태성 오빠가 사온 거예요. 얼른 일어나서 드셔야죠. 안 그러면 제가 다 먹어버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B-, B-, B-. 규칙적으로 울리던 심전도 모니터의 리듬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소라가 쥐고 있던 오세영의 손가락 끝이 움찔하고 움직였습니다. 강소라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방금 할아버지 손이 움직였어. 오태성이 붕어빵을 내려놓고 침대맡으로 달려왔습니다. 뭐, 정말이야? 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두 사람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오세영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녹슨 기계가 다시 작동하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동공이 천장을 배회하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강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할아버지. 오세영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습니다. 라야. 거칠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소라가 와락 오세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보이세요? 저 소라예요. 으앙. 오태성도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침대 시트를 적셨습니다. 아버지, 태성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오세영이 눈동자를 굴려 아들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차갑게 대립했던 아들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자 오세영의 눈가가 촉촉해지며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세영이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태성이 얼른 그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불효자입니다. 오세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 태성아, 왔느냐? 그 한마디에 오태성은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소라가 오태성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병실안은 기쁨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오세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탁자 위에 놓인 붕어빵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냄새가 참 좋구나. 아주 달콤해. 강소라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드시고 싶으세요? 슈크림이에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오세영이 고개를 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먹거라. 나는 너희가 같이 있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오세영의 눈에 담긴 것은 5천만 원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행복이었습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거인은 비로소 자신이 지켜낸 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여의도 선영문화재단 앞마당에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단 설립 5주년 기념 자선 바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행사장 한가운데 유독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황금색으로 번쩍이는 선형 붕어빵 트럭이 랜드마크처럼 세워져 있었습니다. 트럭 위에는 원조 붕어빵 소녀 이사장님이 직접 구워드립니다. 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죠. 트럭 안에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붕어빵을 뒤집고 있는 젊은 여성은 23살이 된 강소라였습니다. 대학 졸업 가운 대신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자, 줄 서세요. 새치기 하시면 안 줍니다. 1인당 3개까지만 돼요. 강소라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트럭 밑에서 장난꾸러기 꼬마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모, 나도 줘, 나도. 나는 슈크림. 올해로 6살이 된 강솔이었습니다. 한때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아이는 이제 누구보다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개구쟁이가 되어 있었죠. 강소라가 소리의 코에 묻은 밀가루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리 형아들한테 양보해야지. 이따가 삼촌 오면 같이 먹자. 삼촌 지금 오는데? 저기 봐. 소리가 가리키는 곳으로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선영그룹의 오태성 회장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오태성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트럭으로 다가와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알바 안 씁니까? 줄이 주차장까지 늘어섰잖아. 강소라가 붕어빵 봉투를 오태성에게 던지며 받아쳤습니다. 알바가 왜 필요해요? 여기 힘 좋은 회장님이 계시는데. 빨리 포장이나 도와요, 오빠. 아, 나 참.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회장을 붕어빵 포장 알바생으로 쓰는 건 너밖에 없을 거다. 오태성은 궁시렁거리면서도 능숙하게 봉투를 벌리고 붕어빵을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지나가던 시민들이 어머, 저거 오태성 회장 아니야? 하며 신기해했죠. 오태성은 손님들에게 맛있게 드십시오 하며 살갑게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과거의 냉혈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뒷좌석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오세영 명예회장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소리가 다다다 달려가 오세영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오늘도 유치원에서 1등 했어? 오세영이 소리를 번쩍 안아 올리려다 허리를 짚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그 녀석 이제 무거워서 못 드십니다. 오태성이 얼른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강소라가 갓 구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접시에 담아 나왔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기부금 역대 최고 찍을 것 같아요. 오세영이 흐뭇하게 트럭과 줄 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딸 사업 수완이 나보다 낫구나. 역시 붕어빵 장사 경력은 무시 못해. 그럼요.
제가 누구 딸인데요? 강소라가 오세영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세 사람은 붕어빵 트럭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소리는 태성의 목마를 타고 신나서 부의비자를 그렸고 소라와 태성은 아버지의 양옆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오세영이 갓 구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다. 아주 달아. 역시 붕어빵은 같이 먹어야 제맛이야. 강소라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매서운 추위 속에서 5천만 원 입금 문자에 공포를 느꼈던 그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온통적이고 그 돈이 자신을 파멸시킬 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이 보낸 구원의 밧줄이었고 오세영이라는 사람의 뼈저린 진심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강소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그녀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오태성이 소라의 어깨를 툭 치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오소라. 감상에 젖을 시간 없다. 팥 떨어졌어. 반죽 더 가져와. 아, 진짜. 오빠가 좀 가져오면 안 돼? 내가? 회장이? 회장이면 뭐? 소라, 삼촌한테 주전자 좀 갖다 드려라. 응, 삼촌 여기. 소리가 주전자를 낑낑대며 들고 오자 오태성이 아이고 상전이 따로 없네 하며 받아들었습니다. 오세영 명예회장이 그 모습을 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가장 추운 날을 함께 버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5천만 원이라는 차가운 돈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세상 그 무엇보다 뜨거운 붕어빵 같은 사랑으로 완성된 이들의 이야기. 차가운 세상 어딘가에서 떨고 있을 당신에게도 이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황금빛 붕어빵 트럭은 오늘도 힘차게 돌아갑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가운 겨울밤, 낡은 붕어빵 트럭에서 시작된 소라와 오 회장의 인연이 따뜻한 봄날의 벚꽃처럼 아름답게 막을 내렸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차가운 숫자보다 더 가치 있었던 것은 결국 서로의 언손을 잡아주던 진심이라는 온기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춥고 매서워도 붕어빵을 반으로 나눠 먹으며 서로를 위로할 사람 한 명만 있다면 우리는 그 겨울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갓 구운 붕어빵처럼 따뜻하고 달콤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온기가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기적을 불러올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